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코로나 여파 고용대책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택트 공공알바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언택트니까요.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 공공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취업, 고용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공공 알바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업들에게 고용지원금을 선지급합니다. 먼저 주는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지만요. 그러니까 뭔가 급한 불 역시 끄겠다는 거고요. 항공 등 기업 지원책도 담길 듯 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발칵했습니다. 시장도 출렁출렁했습니다. 주식시장이요. 김정은 위중설 논란입니다. 위중설이 나왔는데 보도가 됐는데 확실치가 않은 겁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정부는 강원도에 체류 중이다. 그러면서 이 위중설에 대해서 부인하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미국 CNN이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심혈관 수술 뒤에 위중하다는 첩보가 있다. 그러다 청와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은 측근과 지방에 머무르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정부는 강원 특각 머물며 정상활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 원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자, 백악관, 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 상태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모른다가 답입니다. 아직은요.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가 얘기입니다. 일단 큰 제목이 이래요. 웃돈을 얹어드릴게. 제발 원유 좀 사세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웃돈을 얹어주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거지. 돈 줄 테니 제발 좀 원유 좀 가져가세요입니다. 지금.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입니다. 원유를 1배럴 가져가면 37달러 주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이 선물 시장이요.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시장도 심상치 않게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미국 이민의 장벽 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 일시 중단한다. 이르면 21일 행정명령 서명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로 언론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민주당 대선 앞 반이민 정서 자극하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재일 정치평론가, 변한봉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이너스 유가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간단합니다. 위독설입니다. 김정은 위독설. 확인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끼리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낙연의 다음 도절,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과연 다음은 어떤 행보일까? 마지막 키워드는요. 미국에서요.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한 걸 놓고 정치적인 약간 대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유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져가면 돈을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기름 좀 가져가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요. 보시죠. 원유 저장 공간이 바닥이 나자 돈 주고서라도 원유를 팔자고 시장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지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원유는 여전히 귀하고 비싸고 아쉬운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부 텍사스 원유 5월물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요. 미리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미리 계약이 되면 계약 시점이 만료가 되면 그 원유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막판에 가져갈 형편이 안 되는 투자자들이 막 팔아치는 겁니다. 그러자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37달러 대폭락입니다. 가격이 땅을 뚫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걸 대폭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외에 유조선 재고도 1억 6천만 배럴. 그리고요, 기름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유조선도 다 동이 났답니다. 유조선에다 가득 채워서 바다에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 유조선도 못 구한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7달러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 증권사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거래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요 이 유가 마이너스를 인식하지 못했답니다. 기계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을 일으켜서요 먹통이 됐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거래를 하지 못했다는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로 수요가 감소했고 감산을 하지만 역부족이다. 미국 저장시설 꽉 차서 둘 곳 자체가 없답니다. 탱크들이 이미 다 가득 찼습니다. 유조선도 모자라 유조선 임대료가요. 이 유조선 한 대에 하루에 1억씩 내야 된답니다. 아니 1억씩 가야 된답니다. 임대료만. 그리고 여기 보면 6월물은 20.43달러에 거래했는데 오늘 새벽에 가격을 보니까 이게 또 반토막이 났어서 10달러로 언저리 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re's simply too much supply and not enough places to store it, so the sellers were stuck with giving money to buyers in order to take that oil. And still, the demand that is expected to pick up from, say, even Q3 to be optimistic is going to be picking up and still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 supply that's available at that point in time. 자, 최영호 고문님. 역시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37달러, 마이너스 유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뭐 얘기 나온 대로 원유 저장 공간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한 10일치 저장의 그 능력이 있고요. 러시아 같은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 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과거에는요 원유 얘기할 때 원유 비축분이 얼마다 이 비축분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다 이게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얼마를 저장할 공간이 있다가 기사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유를 쓰는 이 축소량이 3천만 배럴입니다.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합의한 건 97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배럴이 지금 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하루에 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줄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계속 더 만듭니까? 안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 점유율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3파전을 벌이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지금 슬쩍 서로 눈치껏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로 굉장히 치고 나오니까 그분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더도 덜도 말고도 시장 점유율 싸움의 치킨 전쟁입니다. 그럼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것이 끝나면은 진짜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못 벌었던 걸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재고량은 5억만 배럴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조선 위에 배 위에 떠 있는 건 1억 5천만 배럴이 지금 배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기름들이 둥둥둥 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배 안에 들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배가 들어와서 그냥 이 바깥에 그냥 서 있는데도 하루에 1억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역오일 쇼크라 그래서 이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아주
이 문턱에 예. 석유라는 것은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예. 이것이 이렇게 낮아지고 한다면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없어지는 예. 사람으로 치면 예. 이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 근데 요번에 감산한 예. 내용은요. 예. 2달치입니다. 2달만. 예, 2달 이후에 더 770만 배럴을 더 하기로 지금 내용은 했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죠. 뭐 항공기가 뜨고 지금 뭐 전체 이동 금지가 돼 있는 예. 상황에서 지금 원유를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6월 지나가서도 잘 협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예.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예. 이번에 저렇게 떠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5월 선물의 만기일이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롤로버를 안 시키면 그 원유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집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놓는데 이거는 오클라호마 쿠싱이라는 데서 이제 물건을 받아오는데 예. 거기도 지금 저장 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따라서 뭐 그냥 줄 테니까 예. 내가 저장비도 줄게. 예. 어디 가서 자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그렇습니다. 거군요. 지금. 이만큼 줘야 그 뭐 저장하는 비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동 비용도 있고 저장 비용까지 다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그럼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가져가라는 거네요. 근데 없어요. 근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예. 지금 어떤 상황이면 증시에서는요. 유가는 상승한다. 예. 그 ETF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갈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기름을 덜 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공급도 줄면 되는데 공급은 여전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서로 경쟁을 하고 어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요. 기름을 덜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른바 창고는 엄청나게 비용이 높아진 거죠. 보관하는 곳은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나라 경제 수출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추락하는 반차석입니다. 반차석,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주력 수출 산업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입니다. 현실이 된 수출 절벽. 반차석의 마지막 석유 제품, 지금 원유 얘기했죠? 당연히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 안 팔립니다, 지금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따져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27%가 평균적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27%. 폭락이죠. 코로나 영향이고요. 차, 부품, 석유는 반토막이 났다.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역시 이 그래프 땅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0을 기준으로. 반도체는 그나마 좀 낫죠. 여기 보시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은 50% 안팎입니다. 줄어든 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과 실장님. 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계 요구도 많은데 정부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폭락이라는 표현을 너무 일찍 쓴 것 같습니다. 저는 27%가 저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정부 내지는 정치권이 아직은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루두루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 예.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 오너 정도만이 이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근한 예로 지금 같은 상황이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에 예. 국내 대기업이 과연 버틸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겠는가 반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예를 들면 재난 기본소득 예. 관련해서도 뭐 70이냐 100이냐 뭐 예를 들면 여야정 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 중심의 여야 정, 민, 관, 노동계 포함시키고 지자체까지 해서 저는 특별기구 속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예. 논의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지금까지 청와대 해왔듯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점검하는 예. 저는 이게 상시체제로가 지금 운영이 돼야지만 현재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 한 발짝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뭐 지금 정치권에 맡긴다든가 예. 어떤 정부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니고 청와대 중심, 대통령 중심의 어떤 그런 범정부 실행기구를 만들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지시된 사항이 과연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서 고삐를 잡고 신속하게 움직여야지만 지금의 위기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지 저는 아직도 그 심각성에 대한 거를 못 느끼겠다고 또 하나 결국엔 유동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그 85제 한은법에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제한적이죠. 적어도 뭐 매입이라는 게 국채 정도 안전한 자산. 그러나 지금 뭐 매일경제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업이라든가 CP라든가 예를 들면 회사채도 중앙은행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만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죠. 없죠. 그러니까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초유의 대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뭐 안전성이라든가 위험성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주요국에서는 지금 미국 수천 조를 지금 찍어서 지금 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독일도 예를 들면 GDP 대비 한 34%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 GDP 대비 한 8.5% 정도를 투입을 하는 것을 뭐 많이 적으니 어디에 쓰냐 이런 지금 논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한가한 얘기다. 그래서 정말 청와대가 딱 고삐를 잡고 점검하고 집행하고 또 실행하고 이러면서 추진체를 만들어 가야지만 그나마 좀 위기 상황에서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일 평론가 좀 상황 보고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보니까 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내수가 약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수출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창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수요는 정부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이 났을 때 이제 조금 전에 채권 얘기도 나왔지만 부채 탕감. 이제 부채 탕감에 대한 어떤 정치적 합의는 세계대전이라든지 전쟁이 계기가 됐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거의 그 전쟁에 준하는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더 심각해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지금 상황을 전시에 준한 사태로 인식하면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유가 얘기, 경제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 어제 하루 종일 참 많은 분들이 이 내용 접하셨을 겁니다. 보시죠. 그런데요, 결론은 모른답니다. 그냥 결론은 아직 모른다. 김정은 위독설에 동북아 술렁. 그렇습니다. 각국이 초미의 촉각을 세웠고요. 그리고 시장도 반응을 보이면서 출렁출렁했습니다. 사실. 자, 국정원 징후 없다 국회에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CNN이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뾰족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대북 매체는 앞서서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 회복 중이다. 이 정도의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CNN은 위독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중국도 어제 좀 입장을 좀 내놨죠. 위독한 상태 아니다. 그리고 뭐 일본 언론은 김 위원장이 뭔가 치료를 받은 것만큼은 맞는 것 같다. 뭔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뭔가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 뭐 동종 보도를 했는데 뭐 주민들에게 생일상 전달했다. 그러니까 올해 산 북한 주민에 대해서 뭐 생일상 전달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동정 정도입니다. 그 옆에 보면 사실은요, 이 위독설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15일 태양절 첫 불참,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북한에서. 그리고 참배를 꼭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서서는 무슨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 이상설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Jim, the headline is that this is about Kim Jong-un in North Korea and questions about his health. What do we know? That's right, Chris. I'm told by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hat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following a surgery. Now, we should note that Kim, he recently missed the celebration of his grandfather, Kim Il-sung's birthday, this on April 15th. This raised speculation about his well-being, about his health. He had been seen 4 days earlier at a Politburo meeting, but it was that absence in recent days that had begun to raise questions about his well-being. 자, 뭐 결론은 모른답니다. 지금 저렇게 보도났지만 이후에 미국 언론도요, 뭐 CNN이나 MBC 막 보도 내용이 좀 충돌하고 있어요. 어느 쪽은 약간 위독은 아닌 것 같다지만 어쪽은 뭐 거의 맞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방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위독하다면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기사입니다. 북한,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이다. 이번에 김정은 공백된 동생인 김여정이 나설 듯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당 제1부부장 꿰차고 대미대난 다마까지 낼 정도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주 급속도로요. 최근 더 세진 그녀 후계 수업을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위상이 강화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위독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백된 그런 김여정인가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아침에 전화 연결 일단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건강 이상설을 넘어서 위독설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네. 뭐 보도 내용도 충돌하고 있고 좀 다르고 뭐 정부, 뭐 중국도 약간 아니란 쪽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요. 이 위독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터무니없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신빙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2014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일어날 수 없는 뭐 그 외무성 대외보도실장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뭐 그런 그 당국자의 논평이나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아.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건강에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뭐 정상적인 뭐 의사결정이나 활동이 불가한 상황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설받았다. 그 내용에 대한 논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설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편지,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편지를 보낸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순회 얘기는 그렇게 여담으로 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외무성에 이제 뭐 직급으로 치자면 상당히 좀 비교적 하급 관리에 이제 논평이 나갔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순회,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최고 지도자의 결재 없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외교부 뭐 과장이 뭐 논평을 내는데 대통령에 관련된 논평을 내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제 제가 없이 그런 논평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일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좀 뭐 와병이 있어서 좀 식구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보고를 받고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시술은 받았을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위독하다든가 위험한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뭐 기사에도 소개가 됐지만 이 위중설의 시작점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참배에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죠. 이 행사에 빠졌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인데, 뭐 실제로 그래서 뭐 시술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은 그 심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코로나로 굉장히 좀 악재가 여러 가지 덮쳐 있는 상황에서 뭐 또 이제 거기에 또 뭐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도 꼭 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뭐 그런 심경의 변화를 또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럼 코로나19를 걱정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겁니까? 뭐 그렇죠.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소규모로 개최를 했습니다. 4월 11일에도. 근데 15일 같은 경우에 예. 참배 행사는 거기 이제 뭐 일반인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좀 이게 통로가 동선이 좀 겹치기도 하고 또 예. 그리고 간부들이 또 대거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예.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염려도 했었을 것이고 예. 신변에 좀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심경의 변화. 예.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금강산 가서 이제 아버지 선대 사업까지 부정을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을 때 이제 김일성 위원장, 김일성 주석 이렇게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또 가야 되겠는가 관심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역으로 좀 이렇게 지금 직거에 들어간 거, 자맹에 들어간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신경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직은 예, 모릅니다만. 모든 것이 다 추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가정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신변 이상이 있다면요. 우리의 최대 관심은 그럼 과연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누가 이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누굽니까?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요? 지금 아무래도 사회주의 왕조국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백두혈통을 가진 상징 정치가 좀 필요합니다. 상징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좀 1순위로 지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시 그 인물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부의 경력이 좀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김정은 위원장만큼 장악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 아마 예. 김여정 부부장이라고 하는 백두혈통의 상징을 내세운 집권 엘리트들의 연합,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최근 또 이게 약간 묘하고 공교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김여정의 위상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졌거든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나온 위중설이라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다 시나리오와 추정을 하는 건데 예. 역으로 보면 북한이 이게 지금 대남 여론이나 국제사회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국제사회나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지금 예. 떠보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사실 김정은 위독설은 2014년에도 있었고요. 2017년에도 있었는데 결국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도 네. 계속 이런 위독설, 위중설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까, 그럼? 예,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하기 때문에 예. 자맹에 들어가면은 그게 예. 바로 이제 건강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들을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 조금 패턴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한눈에 봐도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 이런 위독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건데 아마 또 그렇게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면 한 며칠 지나면 북한이 아니면 아니라고 뭔가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상황으로 가는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봤는데 약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죠. 이렇게. 비만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도 3대 세습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체질이 좋지 않은 거죠. 건강과 관련해서는요. 여기 보시면 선대 모두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 그런데다가 김정은 평소에 과도한 흡연과 음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는 어떤 영상과 사진을 보면 담배를 항상 이렇게 물고 있거나 피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2014년 발목 수술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건강이 3대 세습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이 또 하나 준비돼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당국자 장관분은 저에게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제 전해왔습니다. 전혀 확인된 내용이 없다 라는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청와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아직 확인한 내용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뭐 좀 파악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기자들한테 설명을 좀 했어요. 자, 벼랑보은 변호사. 네. 저 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어제 이 소식이 CNN에 처음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 언론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들도요, 기자들도 다 아주 취재 열심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직 명확한 건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들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벼랑보은 변호사. 정부 쪽에서는 아니다라는 쪽에 설명을 했어요. 아니다. 네. 신빙성 떨어진다. 지방에 있는데 아닌데. 반면에 야당 쪽 인사들의 설명은 자신 있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좀 무게중심이 달랐거든요. 이건 뭘까요? 아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예. 고려한다면 그래도 중국 소식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 정부의 발표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시술을 받았을 수 있다. 거기서 확인하지는 않았었지만 뭐 그렇게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을 한다라면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 그것이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과 우리 청와대 입장이 아마 같은 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부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 예. 뭐 좀 더 심각한 상황 아니냐,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럼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에 이제 이거 인적 자원, 이른바 휴민트라고 하죠. 그런 정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사실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한 가지 이 대목에서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지적해야 될 점은 예. 미국과 한국이 정보 공유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청와대가 이미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도 오전부터 기자들 상대로 예. 비공개를 전제로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예. 그 정도 상태는 아니다라고 먼저 사전에 공지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문자 메시지가 나갔었고. 예. 근데 미국은 그때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2, 3일 전에 트럼프가 북한한테 뭐 어떤 그러니까 레터가 아니라 노티스를 그랬습니다. 아까 예. 교수님 표현하는데 편지가 아니라 노티스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한번 슬쩍 떠본 것도 예. 북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미국에서도 뭔가 김정은 신상에 문제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는데 우리나라 청와대는 비교적 이상이 있었던 건 맞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청와대가 인식했던 것과 미국과 예. 결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가 총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정보 공유가 안 됐으니까 미국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CNN이나 MBC를 예. 통해서 그런 정보를 주면서 한번 예. 북한을 흔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은 김정은 상태를 모르겠다라는 뜻이고 청와대가 알고 있는 거를 미국이 몰랐다라는 거다면 정보 공유가 안 됐다. 이것은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원 시장님. 사실 어제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서 참 많은 소스들 접촉해 본 거예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 당국이 설명한 정보가 사실 구체적입니다. 뭐냐면 지방에 있다. 그리고 원산이라는 장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뭐 파악 중이다. 뭐 심지어 모르겠다까지 입장이 나왔거든요.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CNN의 처음 보도와 그 이후의 보도도 그 뉘앙스와 맥락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을 CNN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들리는 얘기를 토대로 했는데 그 뉘앙스를 좀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 정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휴민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함께 전략 등을 논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정부 또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고위 인사 얘기입니다만 강원도 별장, 그다음에 뭐 그 비공개 현지 지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그 서로 다 어느 정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이게 그렇죠. 전쟁 이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도 하나의 우리의 정보력을 테스팅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을 띄어서 얘기를 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냐면 이게 자꾸만 CNN 발레에서 혼란이 가중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인데 금융시장까지 출렁인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청와대가 긴급 진화 형태의 언급을 해준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뉴스는 우리가 수차 와봤지만 정부의 제한성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오버로 판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뭐 위중설도 그렇고 얼마 전에 뭐 일간지에서는 예. 고위 인사의 뭐 처형설까지 일면에 나왔다가 예. 몇 개월 지나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이상 줘서는 안 된다. 그런 판단하에 예. 좀 세부적인 그 뭐 위치 내지는 움직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현송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죽다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요. 뭐 그래서 어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어떤 지적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최영하 고문님. 근데 지금 정부 발표로는 원산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원산 얘기가 나왔어요. 원산에 있다는 자체가 위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저 정도의 심질한 수술할 수 있는 것은 평양에밖에 없거든요. 예. 원산에 가 있다면 그럼 그 행간은 위중하지도 않고 수술도 그렇게 큰 거 아니었다. 시술이라는 게 간단할 수도 있었다. 그런 걸로 지금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며칠 사이에 미국 정찰기들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한반도 상공 오거든요. 조인 스타트라든가 오리온 해상 초계기, 뭐 리벳 조인트에서 지금 미국도 정보 부족 상태에 있고 우리도 정보 부족 상태에 있고 잘 모릅니다. 다들 그래서 지금요. 지금 반응을 보는데 아까 이제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아주 이 수령이 만기 칠남하는 데거든요. 뭐 조그만 거 하나도 김정은의 뭐 결재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것도 쳐보고 저런 것도 쳐봐서 반응 나오는 거를 분석해야지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물론 몸 상태는 태양절에 불참할 정도로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사실인 것 것 같습니다. 같기는. 근데 수술 여부는 원산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의 평가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몸 상태는 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한눈에 봐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건강과 관련된 신변 이상설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자, 뭐 모르는 얘기 갖고 계속 얘기하기도 그러네요. 지금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려보면 알 겁니다. 북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모습을 너무 오래 안 보여주면 또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재일 평론가. 네, 저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온 얘기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누가 봐도 초고도 비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정적 지도자 김정은의 시대가 종말이라고 봐요.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성인병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36세로 성인병이 발병하는 나이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36세 청년이 유고설이 나온다면 다른 경우에는 이거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되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건 이걸 종식시키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이어트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안정적 지도자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인식이 되면 북한 이 권력 구조 내에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북한 군부를 김정은 위원장이 100%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상 있었던 이 혈통 정치는 결국은 실권을 상실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가거든요. 일본의 천황 같은 경우도 혈통만 남지 아무런 실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백두혈통은 그냥 혈통, 정통성을 부여하는 형통으로만 남는다면 저는 김여정도 아니고 김평일이 부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약간 다시 또 윗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만 남는. 아직까지는 뭐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잘 모르고 명확하지 않은 걸 갖고 추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대개 이런 경우 사실이 아니었으면요. 며칠 지나서 북한이 공개를 하거든요, 모습을. 그러면 해소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이제 당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이면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앞으로의 가는 길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전망도 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대세론 굳힌 이낙연. 다음 도전은 당권일까? 여기서 말한 대세론이라는 대권과 연결된 거겠죠, 지금요. 내용 좀 더 보면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요.
대선 주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 내부에서요, 여당 이끌 안정감을 갖춘 후보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참 많죠, 지금요. 당내 세력 확장에 유리하지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당내 세력 확장에 유리하지만 계파 견제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또 뭔가 힘이 집중되는 모습이니까 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낙연 전 총리 측은 의견 여론 모이면 고민해보겠다. 저쪽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전 총리 측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왔습니다. 국회에 등원도 하지 않은 현재로선 입장 자체가 없다. 의견과 여론이 모이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은 지금은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아침에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맞춰보는 순서거든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기사의 빈칸이 보이시죠? 이 빈칸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지를 써주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출마 물음표죠. 그리고 대권 도정 직행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핵심 변수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 변수일까요? 무엇이? 앞선 기사에서도 뭐 힌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요. 네 분이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선거가 이번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옳습니다. 자, 무엇이 핵심 변수일까?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치 쪽을 꽤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마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분의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한봉 변호사는 친문이라고 쓰셨네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번 총선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신뢰도 평가가 상당히 컸다고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당내 구도에서, 세력 구도에서도 친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계 의원들이나 친문계 성향들이 최대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과연 이낙연 이제 당선자를 당대표로 추대할 것이냐,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냐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 최대 개파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테니까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혹시 국무총리 누군지 아세요? 정세균 총리인데 존재감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 이전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거칠게 할 때도 특유의 화법과 품격인 언어로 절제시키면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머쓱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와중에서도 잘못했던 건 먼저 잘못한 것 같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으셨던 상황이셨죠.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는 약간 좀 그에 맞는 존재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친문 입장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후로 뭐 이제 재집권까지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이미지를 이어가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이낙연 당선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이제 이낙연 당선자가 되겠죠.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6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당대표를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소진시켜야 될 것이냐. 두 번째로 당대표가 하게 된다면 이제 대선을 노리는 여러 그룹들로부터 견제를 받게 될 텐데 지금 먼저 나섰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아마 본인의 이제 계산이 먼저 쓰겠죠. 친문 쪽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분 답변을 동시에 제가 보니까요. 다 친문이 들어가 있어요. 친문이. 이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분이 공통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역시 친문, 지방주의 썼는데 친문을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추가로 드릴게요. 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친문,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들이요.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민주당 내에 그 저번 당대표 선거가 되게 치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하고 김진표 후보하고 그 당시에 그냥
거의 험한 말까지 오가면서 예. 부딪혔어요. 예. 그런데 허망하게 2등은 송영길 후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민주당 내에서 30%의 호남표. 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그냥 호남 후보였거든요. 예. 호남 후보로 30%를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는 지금 예. 호남 후보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호남 후보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예. 호남 지지받는 영남 후보론을 필승 카드로 내세웠는데 예. 통상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런데 지금 영남 지지받는 호남 후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친문의 지지라는 건 결국은 영남 지지받는 호남 후보 그리고 이번엔 호남이 한 번 하자를 예.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걸 공식화해 줄지 저는 요번에는 살짝 넘어가도 예. 6개월은 살짝 넘어가도 예. 그 다음으로 보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권력 투쟁이 붙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은 봅니다. 당권 쪽은 지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당권은 모르겠으나 예. 다음 당권은 예. 대선을 관장하고 예. 지방선거 공천을 하는 당권. 예. 그것까지는 이낙연 개가 쥐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해 주시네요. 네. 자, 그럼요. 여기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저희 뭐 공식적으로 이제 정치 논평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지막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뭐 진노 친분이 아니어서 페이스메이커로 보고 이제 뭐 본선에 나갈 사람은 유시민 아니겠느냐 이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무슨 진노 친문이 아니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정말 모욕적인 말이고요. 그거는 정말 이 진보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는 민주당의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정말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선 후보 정해지지 않아요. 자, 최영호 고문님 역시 친문 지지, 그러니까 친문 지지가 핵심 전사 이렇게 쓰신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유시민 이사장의 전망,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부분이 친문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 이름을 대면서 그거 아니면 유시민 후보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자체가 친문 내부에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내세울 후보가 지금 안정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문에서 누구를 후보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뭐 이낙연 지금 당선인과의 비교 가운데서 지지가 오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현재 친문의 지금 뭐 대표적인 지금 대선 주자들이 조금 뭐 이 등락이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특히 또 이재명 뭐 도지사 같은 부분 이런 당내의 역학 구도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지금 친문 지지를 최종적으로 득하는 사람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꼭 이낙연 당선인뿐만 아니라 친문 내에서도 나올 것이고 외부에서도 분명히 경선을 통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럼 친문 대표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지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럼 변수가 또 그쪽에 있네요. 그럼 또. 자, 정우갑 실장님께서도 역시 친문이라고 쓰셨어요. 저에서 얘기하는 친문은 제가 보기에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 그러나 청와대는 절대 그분에 대해서 의중을 내지도 않고 낼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당권에서도 상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칫 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갈등이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친노 친문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그러면 일사분란이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들도 각각의 서로다가 어떤 후보로 내지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는 분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총리 입장에서는 뭐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할 필요가 없죠. 당장 다음 달 그 7일 있을 원내대표 경선 한번 지켜볼 겁니다. 지금 근데 어제 뭐 전해철 아니 그 김태년 의원 잠깐 만났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 도전한 의사가 있죠. 그렇죠. 지금요. 김태년 의원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 등등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의중대로 내지는 뭐 뜻대로 될 것이냐라는 흐름을 보고 결국에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코로나 극복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이든 청와대든 정부든 결국에는 지금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논의 구조보다는.
그러면은 그 위원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임시 지도부 형태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절대로 성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앞서 말씀드린 뭐 청와대의 어떤 입장을 낸다 그거는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친문 의원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할 수 있느냐 누구를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느냐 이낙연 전 총리를 제외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뭐 네 분이 답은 친문 공통적으로 들어갔고요. 설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저 정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당대표 출마일까 대권 도전 직행일까 무엇이 핵심 변수다 보여주세요. 아, 역시 친문입니다. 친문 지지가 핵심 변수다. 네 분 모두 친문이라고 쓰셨고요. 최영호 고민께서 특히 친문 지지가 있으셔서 가장 근접 확인했습니다. 자, 유재일 정치평론가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전에 친노 친문이 아니면 대통령 안 된다 이런 말하는 건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까지만이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었다라는 것도 유시민 이사장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다. 한 적이 있다. 그걸 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최근에 이재명 또 지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바꿨나요 그럼 입장을? 그럼요. 유시민 그 이사장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행정력 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 대선으로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설명 모두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통합당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뭔가 이렇게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어제 밤까지요. 통합당의 현역 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뭐 겹치는 부분 빼고 한 140여 명 됩니다.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당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비대위로 전환할 것인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정식으로 꾸릴 것이냐. 이거 중에 선택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여기 보면 20대 의원과 21대 당선인 대상으로 총 142명. 겹치는 사람들 숫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142명 전수조사를 전화로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나오는데 먼저 뭔가 좀 취재를 통해서 좀 나온 기사들이 있어요. 통합당 의원 당선인들 김종인 비대위 지지 월등히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설문조사 했는데 비대위 쪽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전화 전수조사 오늘 공식 발표합니다. 다수 의견이지만 수용 여부 주목된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냐 조기 던제냐. 동아일보 기사는 팽팽히 맞선다고 했네요. 앞서 중앙일보 기사는 월등히 비대위가 높다는데 이거 어디가 맞는 거죠? 이거 한 2시간만 지나면 나옵니다. 한 2시간이면 결과 나옵니다. 어디가 맞았는지요. 오늘 최고위 회의 이후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수락해 주실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고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하죠. 뭐 제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라고 보고요. 현재 당선자들로 구성되는 그 위주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보다는 비대위로 간다면은 좀 더 안정적인 이 운영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국민들께 검증이 된 당선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선인들이 하나가 돼서 내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올바르지 툭하면은 외부 인사들을 들여다가 당을 맡긴다라는 것은 당의 그런 주체성도 없는 거고. 저는 당내에도 훌륭한 그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굳이 당
당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우리 내부에도 그러한 역량이 있는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면은 네. 그런 분을 모셔도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비대위냐 전당대회냐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는 그겁니다. 밖에서 누굴 데리고 와서 맡겨야 되는 것이냐 안에서 그냥 찾아야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요. 변형범 변호사. 네. 결론이 어떻게 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김종인 비대위로 간다는 의견이 꽤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수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른바 범친박으로 불렸던 분들 중에 몇 분 정도가 안 된다, 조기 전대로 가야 된다, 또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수의 의견은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선언하는 이유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 김종인 전 선관위원장이 일단 판단 자체가 정확하고 합리적이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사단이나 자기 개파가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자기 사람을 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고 어쨌든 당내에서 바꿔낼 사람은 바꿔내고 속아낼 사람은 속아내고 당협위원장을 새로 인선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모습을 갖춰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선관위원장을 관리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비대위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호 의원님.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비대위 쪽에 무게가 있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요. 그럼 당내에서 사실은 당내에서 뭔가를 끌어댄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거든요. 이쪽에 이런 목소리 내신 분들이 또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럼? 아니, 근데요, 저는 비대위가 아니라 조기 전대가는요, 뭐가 급해서 저렇게 하죠? 아니, 철저하게 선거 패배에 대해서 괴멸적 참패를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데리고 와야지 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뭐 백서라도 좀 만들지. 아니, 그럼요. 그거 뭐 오래 걸리겠어요? 의원들이 지금 뭐 날밤을 새서라도 왜 이랬더니 현장의 소리는 이랬다. 그걸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와야지. 자, 선거 이 참패의 원인 중에 뭐 원인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 해서 그럼 뭐 간판만 바꿔달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자 넘어졌어요. 빙판에서 넘어지면 넘어졌을 때 막 바로 또 일어나면 또 넘어져요. 그러면 천천히 알아서 몸을 추스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선거 패배에 이런 원인 분석 하나도 없이 비대위냐 전당대회냐. 아니 이거는요. 뭐 개파가 였고 그러기 때문에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오는 게 좋다 그러는데 아니 개파가 없다는 거는 뭐 통합하는 지금 통합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보수가 진짜로 부활하고 혁신하라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람 그러려면 처방을 내려야 된다. 처방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 득표수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수를 밀어준 국민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이 비전 없이 사람만 바꾸는 거 저는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틀렸단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통합당 내부에서 자꾸 이 얘기가 논란입니다. 다음 화면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음모론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른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거론하는 분들이 당내에도 있고 당 밖에도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자 내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장제원 사전투표 조작 의혹 제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선거 다 끝나는데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하고요. 이준석 반성하고 혁신을 결의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론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요. 그런 거 불가능하다는 또 이게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그리고 통합당의 일부 소속원들은요. 이 얘기를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우 의원께서 이번 선거 왠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점이 좀 있었고 사전투표 문제 제기도 많았다고 그런 부분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당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전투표 관련해서 무슨 의혹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논의가 됐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분들은 좀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밝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전혀 당의 입장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재일 평론가.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사전투표에서 차이가 더 컸으니까 본투표보다. 근데 이거는 일단 그 여권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참여하는 열기가 있었고 야권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못 믿겠다. 선거하기도 전부터 보이콧 열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두 가지 움직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2년 대선 이후에서도 그때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이런 불복하는 조작됐다 이런 영화까지 제작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이고 선거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석패한 지역에서 재개표를 하면서 몇 가지를 확연하면 되는데 이거를 불복처럼 보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몇몇 지역에서 석패한 지역에서 재개표하자로 가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을. 그렇게 모양도 많이 상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불복처럼 보이는 건 자충수다 이렇게 보죠.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그렇죠. 정은갑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통합당이 그 선거에 진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보수 유튜브에 매몰됐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소위 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착시 현상 때문에 예를 들면 중도층을 견인하거나 합리성을 갖거나 상식적으로 갈 때 가야만 할 때 그걸 따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번 그 선거 결과는 뭐냐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부터 예를 들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세상에서 사전 투표가 뭐 어떻게 조작됐다는 얘기라는 게 그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박을 하죠. 장재원 의원도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에서 이미 가짜 뉴스라고 이미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의 지도부라든가 그 부분에서 이건 더 이상 논하지 말라라는 공식 입장을 천명해서 이거에 대해서 진화 내지는 또 다른 유튜브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을 막는 게 저는 굉장히 변화된 모습 중에 한 걸음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일부 뭐 극우에서의 입장에서는 무슨 백악관까지 청원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보수에 주문하는 것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바뀌어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조차 이 점부터라도 좀 지금 통합당 지도부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하는 문화 이런 걸 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 내에서 계속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의견도 또 강하게. 근데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구심을 낸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애매모호하게 좀 입장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보시죠. 법정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는 거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은 열린 민주당 당선인입니다. 윤석열 지시에 따른 불법 기소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과 관련된 혐의 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출석했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면서요. 정치, 검찰 심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높였고요. 최근 명예훼손 등 고발건엔 사실이 아니다. 재판과 상관없다. 또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진중권 교수 뭐 이런 또 입장을 어제 또 주목을 받았어요. 아들을 봤다는 직원 증인으로 세워라. 그럼 간단하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정치검사들이다. 재판에서 검찰 기소 위법성을 따진 최강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 달고 있고요. 이미 시민의 심판이 이뤄졌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변홍범 변호사. 지금 뭐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정말 인턴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발급된 증명서가 있어요. 그 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거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변호인들의 주장을 보면은 실제로 16시간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한 규칙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스럽게 활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인턴 활동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본인이 또 정경심 교수에게 뭐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한 정황이 있는데 활용될지를 몰랐다라는 것도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면은 있겠죠. 이에 관련해서 어제 또 그 법원에서 한번 재판이 선고된 게 하나 있었죠. 의전에 다니는 아버지가 아들을 논문 공저자 등록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그 입시 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국민에게 상당히 큰 실망을 줬었다.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했었죠. 아버지가 구속이 그렇죠. 됐죠. 사실 최강욱 저희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에 시민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 시민들이 자신을 당선자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정말 자신이 제대로 소명을 하고 16시간이 인턴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대학 입시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분명히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당선됐으니까 나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것은 정치검찰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최영검이 사실 이 대립은요, 단순히 무슨 인턴 증명서 놓고 싸우는 차원을 넘어서 이른바 친조국,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쪽과 검찰과의 정면 충돌로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정치검사,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라는 품위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치에 대한 개념이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정치란 게 사전적 이 정의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 정치검사 좋은 얘기인데 최강욱 피의자가 얘기하는 정치는 편가를 이게 말이죠. 정치를 보는 관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에요. 편이 갈려져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조국 편, 뭐 다른 편, 검찰 편, 이게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공직기관 비서관을 하셨죠? 어떤 정확한 팩트와 그다음에 공정성을 진짜 담보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정치, 이거 편 갈려서 싸우는 거야.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많았고요. 자, 어떻게든지 이제 뭐 최강욱 뭐 피의자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뭐 결과라도 법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무죄면 무죄로 자기 무죄 증언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아마 주장은 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불현듯 체중이 늘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집콕 운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집콕 운동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특이한 동작을 배워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물 자세 2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도마뱀 자세는 유산소와 복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이상해 보이나요? 하지만 운동 효과는 최고입니다. 이 자세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바로 고양이 자세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과도하게 허리가 꺾이면 역효과가 나니 주의하세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